여행 13일차 2023년 10월 22일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이 꼬였다. 아침에 숙소를 나와 첫 방문지를 후쿠오카 북서쪽 이토시마시 쪽으로 잡았다. 인터넷에서 패션 주얼리 상점이 있다는 기사가 있길래 뭔가 집사람 선물을 사줄까 하고 간 것이다. 여행 오기 전 틈틈이 여행 후보지 좌표를 찍으면서 규슈 어느 지역에 보석 산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했었는데 300여 군데 실제로 여행 후보지를 점 찍은 좌표에는 그런 곳이 없었다. 그러니 규슈를 떠나기 전에 보석은 아니지만 패션 주얼리로라도 기념품을 하나 사려고 한 것이다. 인터넷의 바닷속에서 다시 검색해서 한 번 지나간 것을 찾아내리라는 보장은 없다. 급히 검색한 상점들 주소가 일본어가 아닌 한글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안했다. 내비게이션은 비슷한 검색이라도 일단 찾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소 검색은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역시 두 군데 찾아갔는데 둘 다 엉뚱한 곳, 바닷가 마을 허허벌판에 도착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복귀 후 종로 3가에서 해결했다. 오늘 가야 하는 곳은 시모노세키 쪽이므로 그곳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로 우미노 나카미치 해변공원을 들러보기로 했다. 공원은 후쿠오카 북쪽 긴 사구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넓은 부지에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 브로슈어를 보니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공원과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라 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좋은 곳인 듯하다. 이왕 왔으니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둘러볼까 했더니 우리 일행 모두 오래 걷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가자고 한다. 결국 여기도 실패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시모노세키를 향해 출발했다. 뭔가 하루분의 성과가 있어야 하므로 또 경유할 후보지를 찾아봤다. 내가 미리 찍어온 후보지 중에 조카마치라는 곳이 있다. 조카마치, 성하정는 한자로 성하마을, 즉 성 아래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일본 중세의 막부시대 이래로 성에 영주가 살고 성 아랫마을에 사무라이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되어 점차 성의 방위시설, 행정과 상업의 기능을 갖는 지역이 되었다. 내가 이곳을 점 찍을 때 지명 자체가 조카마치라면 일본 각지의 성하마을 중 뭔가 대표적인 모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만큼 여행 오기 전에는 깊은 생각 없이 이곳저곳 다다익선으로 점들을 찍어 놓는 것이 내 여행 방식이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조카마치 자리에는 주거지 맨션, 아파트 단지 이 들어서 있고 옛날의 성하마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 사람들에게 이곳이 조카마치 맞느냐? 물어도 분명 맞는다고 한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에 관한 것이었다. 보통명사 조카마치는 어디든 큰 성이 있는 곳에 형성된 마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찾아간 곳은 지명 자체가 조카마치, 즉 고유명사 조카마치를 찾아간 것이었다. 아마도 이 마을이 예전에 하나의 작은 성하마을이었는데 하필 마을 이름이 성하마을로 정착되어 나처럼 가이드 없는 여행객이 골탕을 먹게 된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한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처럼 하나도 되는 일 없이 계속 꼬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그 후 이 여행기를 좀 더 정리하면서 당시 나의 추리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 지명 조카마치는 성하정, 성하마을, 가 아니라 징화정, 밝은 꽃마을라는 지명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어 한자 읽기의 문제였다. 한자로는 다르지만 둘 다 발음이 조카마치다. 아마 내가 대표적인 성하마을을 하나 찾아볼 생각으로 구글맵에 한글로 조카마치로 검색했던 것 같다. 구글맵은 발음이 조카마치인 후쿠오카 근처 이 마을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아주 특이한 오류가 생겼다. 여행 14일차 2023년 10월 23일 월 나의 이번 여행 주제는 일본 근현대사 주역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행팀 중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 나 혼자다. 민주주의 원칙상 내 맘대로만 할 수도 없다. 오늘 첫 행선지로 잡은 쇼카손주쿠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수십 명을 키워낸 사숙이고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젊은 스승이었다. 이곳을 가려고 호텔을 나섰는데 내비게이터가 경로를 즉시 산속의 오솔길로 안내한다. 더욱 문제는 내비게이션에 이 산속길의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지 외길 뿐인데도 좌우 회전하라는 안내를 아무렇게나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이래서는 도저히 오늘 목표지인 히로시마까지 갈 수 없다.
급히 계획을 바꾸어 요시다 쇼인의 행적을 살펴보는 일은 포기하고 히로시마 쪽 좋은 길로 경로를 돌렸다. 조금 멀더라도 해변 길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마음 한구석에 그곳에 가면 이토 히로부미 등 쇼카 손주쿠의 젊은 지사들이 일본의 역사적 인물로 쭉 소개되어 있을 텐데 그들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다만 나는 요시다 쇼인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자기와 서너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젊은이들을 가르쳤는지 신기하고 그 장소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선생은 대개 한 세대 정도 윗사람이라야 한다. 실력이 인정되면 나이 불문 배우겠다는 일본 사람들의 태도가 느껴진다. 히로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간 경유지로 이시와쿠니에 있는 모리시 정원과 박물관을 들렀다. 요시다 쇼인이 살았던 시기에는 모리 다카치카라는 사람이 이 지장의 영주였다. 요시다 쇼인은 어려서 영주에게 병법 사범으로서 강의를 해서 천재로 칭찬을 받은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점차 과격분자로 영주의 속을 썩였던 인연이 있다. 당시 일본의 각 지방 영주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번이 유능한 인재를 키우려는 열정이 컸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헤쳐나갈 후학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모리시의 저택과 정원을 둘러보면서 일본 중세의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일본식 목조 저택으로 회의식, 접견실 등 용도에 따른 수많은 방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서, 보물 등 귀한 것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저택 한 귀퉁이에 마련되어 있다. 막부에서 모리시에게 보내는 사령장이 두루마리의 명필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박물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모리시 정원과 저택은 근세 19세기와 20세기 일본식 정원 설계의 모델이다. 어느 방에서나 집 안팎에 잘 조성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꾸며져 있고 목조인데도 2층 집으로 잘 설계된 저택이었다. 오늘 산속 작은 길을 넘어가는 것을 포기한 덕에 히로시마시에 일찍 도착했다. 어느 식당에서 간단한 우동으로 점심을 먹고 히로시마 평화 기념자료관에 갔다. 원자폭탄의 희생자에 관한 비참한 자료를 보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그래도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내게 제일 뇌리에 남는 전시물은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부터 폭발 순간, 그리고 그 후 수초 동안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시뮬레이션식으로 보여주는 영상물이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무기를 쓰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기원한다. 원래 계획을 하루 앞당겨 내일 오사카까지 갈 생각이다. 우리 여행팀 4명이 여론을 살피니 귀국 전 렌터카를 반납하는 25일 하루 동안 오사카에서 시내 구경 겸 쇼핑을 하고 싶어 한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긴 운전을 해야 한다. 참고,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은 1830년 8월 4일 생으로 조슈번, 지금의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났다. 조슈번은 모리 가문이 대대로 영주로서 번을 다스렸는데 종종 영주와 번이 관료들은 당시 쇼인의 작은 아버지가 세운 사립학교 쇼카 손주쿠의 병학 강의를 들었다. 쇼인은 11살이 나이에 영주에게 병학 교범을 똑 부러지게 강의하여 영주로부터 번의 천재가 났다는 칭찬을 들었다. 19세기 초 일본의 각 번은 인재 양성이 곧번이 경쟁력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다. 조슈의 공립번교는 명륜관이라 했는데 건물 면적으로 당시 2,700여 평이었다. 이런 번교가 일본 전역에 250여 개 있었다. 번교는 주로 신분이 높은 사무라이들이 가는 학교였던 한편 쇼카 손주쿠 같은 사립학교는 신분에 제한 없이 하급 사무라이든 평민이든 갈 수 있는 학교였다. 쇼인이 쇼카 손주쿠에서 연금 상태의 신분으로 강의하는 동안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지사가 된 여러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도 있다. 지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옛 조슈번인 야마구치현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쇼인의 묘지를 참배했다. 나는 30세까지 밖에 살지 못한 요시다 쇼인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일본인이 추앙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했다. 그 나이면 아직 학문적인 업적이 훌륭할 수는 없는 나이다. 나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구축하는 데 공헌한 사람이다. 쇼인은 주위의 격려 속에 21세에는 규슈 지방을 여행하고 22, 23세 때는 에도를 거쳐 일본의 동북부 지방을 여행하며 일본에서 이름난 성각자들을 만나 배움을 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정립했다.
이런 여행을 통해 세상이 넓고 배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양의 난학, 서양의 포술, 삼인평등의 사상, 양명학의 실사구시 정신 등 그에게 영향을 준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동북지방의 미토본에서 신론의 저자 아이자와 세이시 사이를 만나 존왕양의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에도 막부의 시대를 종료하고 천황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하여 일본이 서양 열강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쇼이는 양의를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한 살 아래 후배와 함께 도항을 결심했다. 마침 페리 제독의 2차 내항으로 정박 중인 배에 나룻배를 타고 접근하여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그때 페리 제독에게 도항을 허가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런 내용이다. 책을 통해 미국의 문물을 알게 되었고 직접 가고 싶었지만 일본의 법률이 엄격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편지가 노출되면 우리는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밤에 함대에 접근하겠습니다. 페리 제독은 사형을 각오하고 대담하게 찾아온 두 일본 청년의 열정에 크게 감동했지만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된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없어 이 젊은이들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후일 페리 제독의 일본 원정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매우 감격시켰다. 법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식을 넓히려는 두 청년의 뜨거운 열정에 놀랐다. 일본인은 학문을 좋아하고 탐구심도 강하다. 이 두 청년의 계획만큼 일본 국민의 탐구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것은 없다. 지금은 엄격한 법에 억눌려 있지만 만약 모든 일본인이 이 두 젊은이와 같다면 일본은 미국만큼 강대해질 것이다. 며칠 뒤 쇼인이 도항에 탔던 작은 나룻배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그의 스승 사쿠마 쇼잔이 쇼인의 도항을 격려하는 편지가 발각되어 연루된 사람들 모두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이 사건 후에 쇼이는 조슈번에 보내져 감옥 생활과 오랜 자택 연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쇼이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으며 쇼카손주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흠뻑 빠져드는 강의를 하여 멀리서까지 많은 학생이 쇼카손주쿠를 찾게 되었고 학교를 증축해야만 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일본인에게 존경받는 위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마치 순교와도 같은 그의 죽음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에도 막부는 미국이 수호조약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후계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황의 수인을 받기 전 수호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쇼인 같은 젊은 사무라이들의 비판에 휩싸이게 되어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막부의 주요 인사를 암살한다는 과격한 계획으로까지 번졌는데 쇼인은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슈번은 에도 막부와의 마찰을 두려워해 쇼인을 다시 잡아가두었는데 후일 과격분자 쇼인을 에도의 감옥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에도로 이송되었다. 쇼카손주쿠의 학생들은 그의 에도 행이 생의 마지막임을 짐작하고 쇼인의 초상화를 남겼다. 쇼인은 에도의 실권자를 암살하려던 계획을 순순히 실토하였고 그 후 나온 신문 결과 보고서에 토를 달지 않고 서명했으며 사형에 처해졌다. 쇼인이 남긴 절명시는 다음과 같다. 내 몸은 비록 무사시의 들녘에서 썩더라도 영원히 남겨지는 야마토 타마시, 일본의 혼. 짐작할 수 있듯이 쇼인은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막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혁명 분위기를 만든 출발점이 되었고 유신 성공 후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닫는 정신적 발원지가 되었다. 요시다 쇼인은 홋카이도를 개간하고 캄차카를 탈취하며 류큐, 오키나와 도 점령하고 조선, 만주, 타이완, 필리핀, 더 나아가 호주까지 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한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가 그렸던 큰 그림 1940년대 태평양 전쟁에서 잠시나마 완성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가고시마의 사이고 다카모리도 메이지 유신 후 정한론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요시다 쇼인도 정한론의 주창자라는 것을 볼 때 당시 일본의 하급 사무라이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주변국의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이루지 못한 점은 통한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요시다 쇼인이 꾸려놓은 군국주의적 망상이 너무 컸던 탓에 우리가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영토적 야망을 태평양까지로 넓히지 않고 한반도에서 멈췄더라면
즉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독립의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 6월에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라는 책에서 태평양 전쟁이 나기 6개월 전에 일본이 천황을 신처럼 여기는 성민의식에서 비롯된 군국주의로 인해 반드시 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면서 그때 조선이 독립을 맞을 호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는 이야기는 절정의 고수들의 소름 돋는 수준을 보여준다. 쇼이는 일본의 굴기를 위해 헌신했고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했다. 우리에게 쇼이는 전화위복을 가져온 사람일지도 모른다.